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플레이션 이야기라는 책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책인데요. 이 책은 금융계에서 오래 일하고 계시는 신한종 님께서 지으신 책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우리의 돈을 훔쳐가는가 부제가 되어 있는데 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과거 그리스 시대부터 오늘날에까지 여러 나라들을 거치면서 화폐가 어떻게 발행이 되었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것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한국은행 총재 직인이 찍혀 있는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5만원권 지폐입니다. 이 돈의 가치는 이 종이 그리고 이것을 인쇄하는 데 드는 프린트 값 이것이 실질적인 이 돈의 가치입니다. 그렇지만 이 돈을 가지고 우리는 5만원어치의 물품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 돈의 가치가 예를 들어 1,000원이라고 하면 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종이값과 인쇄비를 나머지 49,000원은 이 돈을 발행한 한국은행이 이득을 챙기는 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화폐의 속성이고요. 이것을 우리는 시노리지라고 부릅니다. 시노르가 옛날에 영주들, 중세시대의 영주들을 시노르라고 했는데요. 영주들이 화폐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폐의 그 주조 금액과 실질적인 가치의 차이, 그거를 영주가 이익을 가져갔기 때문에 시노리즈라는 이름으로 불렀다고 하는데요. 현재 시노리즈는 중앙은행이 챙기고 있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화폐 변화를 살펴보면 그리스를 먼저 살펴보면 오늘날 그리스 지역에서 발견되는 옛날 주화에는 품질이 굉장히 일정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시대에는 이후의 시대와 달리 동전의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전쟁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도 돈의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국제 무역을 위해 화폐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했고 화폐의 가치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와는 반대로 로마의 화폐는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낮아진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돈의 가치를 계속 낮추었는데 로마의 대표적인 은화 데나리우스의 시기별 은순도를 보면 기원 후 54년경에 92%였던 은 함유량이 180년에는 70%로 그리고 216년에는 50%로 감소했고 270년에는 은이 2%밖에 들어있지 않은 동전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강력했던 중앙 집권 경제와 권력이 약해지면서 정부 재정에 문제가 생겼고 이때 새로운 경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해서 아시아 제국들처럼 세금 인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려워서 그래서 가장 손쉬우면서 단기적으로 정치적 리더십을 크게 훼손하지 않았던 화폐의 순도를 낮추는 방법을 택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스페인인데요.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볼리비아 포토시에서 유럽 전체 매장량보다 훨씬 많은 대규모의 은광산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300년 동안 스페인은 연간 300톤의 은을 생산해서 절반은 유럽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아시아로 운송되어 중국의 비단이나 차 등과 교환하면서 전 세계 은화를 공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은이 유럽에 넘쳐나면서 수천 년 동안 안정되어 온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이 급격하게 변했다고 합니다. 스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의 구석구석까지 일상생활 물가가 높아지면서 일대 혼란이 초래되었다고 합니다. 16세기 중반 은광의 발견 이후 150여년간 지속된 물가 상승 현황을 가격혁명이라고 하는데 대항해 시대가 가져온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했던 16세기 말 스페인의 최고 전성기 때 황제였던 펠리페 3세는 중남미에서 엄청난 금과 은을 들여왔음에도 왕실의 방만한 지출로 민간 금융업자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펠리페 3세는 은화를 주조할 때 은을 아예 빼버리고 빼돌린 은으로 부채를 갚거나
자신이 챙기는 무리한 정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구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순도가 낮은 새 은화로 교환하도록 강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면의 액면 가치가 동전에 들어간 재료와 주조 비용보다 높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동전을 주조해서 스페인으로 보내고 양질의 금화와 은화가 해외로 반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후 스페인에는 저질 구리동전이 넘쳐나는 반면 양질의 금화와 은화는 계속 해외로 유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해외로 유출되지 않은 금화와 은화는 가치가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금화와 은화를 숨겨놓아서 시중에서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은화의 순도로 약화로 인해서 화폐의 가치가 가뜩이나 하락되면서 부담되는 인플레이션을 더 가중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순도를 줄이는 방식 외에도 주화 표면이 훼손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랜 기간 잦은 사용으로 주화가 닳아서 마모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식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의도적으로 자르는 것이고, 네 번째는 주화를 깎아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100원짜리와 500원짜리 동전을 보면 둘레가 톱니바퀴처럼 까끌까끌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동전을 깎아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작 뉴턴이 1659년에 개발한 발명품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주화를 가죽 부대에 넣고 마구 비벼대어 금화나 은하가루를 얻어내는 방법도 있었고, 값싼 금속을 위조 주화로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주화가 처음 초기 시대의 화폐로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종이화폐가 만들어진 것은 12세기 중국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합니다. 송나라 때 세계 최초의 종이화폐인 회자가 유통되었다고 하는데요. 초반에는 나라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수백 년 동안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화폐의 가치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약화되었고, 지폐의 신뢰를 제공했던 국가가 패망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지폐의 가치가 급락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명나라 때는 다시 은화를 화폐로 사용하는 체제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중앙은행과 주식회사가 병합되는 큰 일이 있었는데요. 1710년에 존 로가 재무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왕립은행과 미시시피 회사를 합병했다고 하는데요. 미시시피 회사는 식민지를 개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무역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조세 징수 대리업, 화폐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과 합쳐져서 괴물 주식회사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미시시피 회사는 1710년 8월 10억 리브라에 달하는 프랑스 정부의 부채를 모두 인수했고, 왕립은행을 통해 대규모 은행권을 발행하여 자사의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무더기로 대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가가 급등하면서 잘 나가던 미시시피 회사는 식민지의 열악한 상황이 알려져서 급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이로 인해서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이후에 금융계획에 상당 기간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런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설립되어서 잘 유지가 되었는데, 18세기 말부터 이어진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해서 영란은행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폴레옹은 이 영란은행을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영국이 영란은행을 통해서 전쟁 자금을 낮은 이자율로 조달할 수가 있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금융 시스템을 혼란스럽게 할 방법을 모색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실제로 나폴레옹이 사실상 유럽 전역을 장악하자 영국에서도 금값이 상승하면서 금융 시스템이 혼란해지기 시작됐다고 합니다. 명예혁명 이후 영국 정부가 파운드와 금의 교환 비율을 고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상승하여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프랑스와 같은 커다란 인플레이션을 겪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미국을 보면, 미국은 연준이라는
중앙은행을 통해서 달러를 발행하는데 재무부가 필요한 X만큼의 채권을 발행하고 연준이 그 채권 X만큼 달러를 발행해서 정부의 채권과 교환한다고 합니다. 즉 정부는 달러를 발행할 때마다 막대한 부채를 연준에 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채는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미국 국민이 연준에 빚을 지는 셈이라고 합니다. 1981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금리는 인플레이션의 안정과 함께 추세적인 금리 하락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악화를 여부를 치닫던 1979년 볼커가 연준 의장으로 취임했다고 하는데요. 임기 초반 볼커는 기준금리보다 준비금 조절을 통해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통화량을 조절하자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높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기준금리를 20%로 급격하게 올리면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1980년대 초반 경기 침체와 실업률이 급증했지만 물가 상승률을 5% 미만으로 억제하면서 경제 회복의 기반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하네요. 현재 연준이 하고 있는 금리 인상은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인플레이션을 통제한 미국과 달리 1980년대 중남미 국가들에서는 미국의 긴축적인 통화 정책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많은 중남미 국가가 1970년대 수입 대체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달러 변동금리로 조달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은행의 대출이 리보금리 플러스 가상금리로 결정됐기 때문에 신흥국의 외화 차입금은 미국 금리 상승에 매우 취약하다는 약점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1980년대 초반 볼커의 미국 금리 인상으로 금리가 급등하면서 신흥국은 곧바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달러가 초강세로 움직이면서 달러로 빌렸던 차입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많은 중남미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곳은 수입 대체 산업화가 활발하게 진행됐던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페루 등 남미 국가들이었다고 합니다.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의 석유 수출국들은 석유 수출에 따른 외화 유입으로 자국 화폐의 급격한 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인데요. 유럽연합은 선진국이지만 국가 간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황이 매우 다르다고 합니다. 유럽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은 미 연준과 유사하지만 여러 국가의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앙은행의 행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고 합니다. 게다가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발권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당한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국가 간 갈등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재현될 조짐을 보이면서 2020년 상반기에 재정이 취약한 국가들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를 비롯한 재정 취약국들과 프랑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본드를 발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독일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이 완강하게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유럽연합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유럽중앙은행의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 취약국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의 국채를 직접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정 긴축 조건 없이 유럽 안정화기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연합은 해결이 되었는데 문제는 선진국들은 잘 헤쳐나가겠지만 문제는 재정이 취약한 신흥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염병을 동반한 경제 위기는 정치, 제도적인 기반이 약한 신흥국에 종종 치명적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2017년 전 세계에서 일어난 대규모 소요 사태 중에서 20%가 정권의 붕괴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위기는 사회적 불평등이 심한 신흥국에서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 소요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가족이 모두 한 방에서 자는 인도, 브라질, 남아공의 빈민가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신흥국들이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 미국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를 신흥국들이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빨리 물가가 안정되고 금리도 더 이상 인상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모든 세계의 나라들이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어서 평화롭게 사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도 끝나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빨리 극복해서 모두가 안정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투자를 통해서 더욱더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을 잃지 말고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플레이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